안녕하십니까. 이 아틀라스 슈라그대에 대한 소개를 계속하겠습니다. 어, 아틀라스 슈라그대에 나오는 그 기업가들,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어떤 성취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 성공의 부산물로 따라오는 부와 어떤 럭셔리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것만이 이 사람들이 특징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얘기하는 또 이 사람들의 특장점을 들자면 두 가지를 더 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난번 그 설명에 좀 부연할 게 있어서 그것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이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스티브 잡스 예를 들면서 스티브 잡스가 타던 차가 말년에 혼다 시빅 같은 차였다. 그래서 정말 무슨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타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런 특성들이 바로 이런 아틀라스에서 나온 아틀라스들의 어떤 특징하고 연결되는 상관관계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그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평가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아틀라스 슈라그 소설을 봐도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인 행크 리어든이라는 철강 혁신기업가가 있는데, 이 리어든 같은 경우는 이 소설에서 묘사되기로 해먼드 상표가 붙은 자동차를 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제 느낌에는 미국적 기준에서 보면 캐딜락 정도 되는 상당히 그래도 좋은 차, 비싼 차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의도적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려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목적에 맞는 소비를 할 뿐이다. 그러나 럭셔리 자체를 추구하는 삶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이 행크 리어든 같은 경우 보면 이 해먼드 차를 직접 운전을 하면서 전국을 누빕니다.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 해먼드 차가 갖고 있는 아주 차량으로서의 기술적 완성도와 그다음 신뢰성, 그다음 성능, 이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 드라이브에 그야말로 드라이브를 드라이브하는 거죠.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떤 한목적성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은 어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의 수단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이용하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주고 있고요. 좀 더 거기 말씀드리면 스티브 잡스도 사실 그 포르쉐를 많이 탔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것은 스티브 잡스의 딸이지만 스티브 잡스가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던 혼외자죠. 혼외 자녀였던 그 여성이 나중에 쓴 여러 가지 회고록 같은 데 보면은 스티브 잡스는 포르쉐를 좋아해서 포르쉐를 많이 탔는데 거기에는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도 새 차를 바꿨지만 자기한테, 막상 딸인 자기한테는 전혀 뭔가를 해주는 게 없었다.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온다고 해요. 제가 직접 읽은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소개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므로 그걸 미뤄봤을 때 물론 그 딸이 상당히 아버지에 대한 그런 면에서 좀 약간의 섭섭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극적인 표현을 썼을 수도 있죠. 스크래치 날 때마다 포르쉐를 바꾼다는. 그렇지만 어쨌든 포르쉐를 탈 수가 있었다는 거죠. 탈 수도 있었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 그것이 뭐 그 자체로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혼다 시빅만 타던 검소한 인간상의 스티브 잡스를 훼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차를 탈 수도 있고 저 차를 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차에 무슨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성취와 모든 것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로서 포르쉐를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죠. 최소한 아틀라스 슈라그대에 나온 주인공과 같은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는 상당히 그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차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 나온 김에 좀 와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와인도 우리가 지금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붐이 일었었고 고가 와인도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팔렸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 2000년에
미국에서 그 당시로서 가장 큰 규모의 합병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AOL이라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회사죠. 우리로 따지면 그 당시에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회사인데, 그게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서비스를 하고 있던 회사였고, 그 다음에 타임 워너라고 하는 아주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대형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죠.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합병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양자 간의 논쟁이, 어떤 그런 악유가 심했는데, 그걸 최종 타협하는 자리가 AOL 회장이었던 스티브 케이스의 집이었어요. 그 집에 타임워너의 CEO였던 제랄드 레빈을 불러서 같이 둘이 밥을 먹으면서 최종 합병 비율을 결국 AOL 55%, 타임워너 45%로 합병하는 걸로 결정을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일화를 소개한 책들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당시에 그 자리에서 스티브 케이스가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와인셀러에서 꺼낸 와인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 그리고 인터넷과 전통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이라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그 당시 말 그대로 어떤 융합적인 경지를,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그런 형태의 딜이었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큰 딜이었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 두 회사의 탑 간의 만찬에서 그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꺼냈던, 그 스티브 케이스가 자기 셀러에서 꺼냈던 와인이라면 뭐 엄청난 와인을 꺼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실제로 그 책에도 보면 굉장히 특별한 와인을 꺼냈다고 표현은 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와인은 뭘까요? 몇백만 원짜리 와인일까요? 몇천만 원짜리 와인일까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제 생각에 한 100불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와인이에요. 그거는 물론 프랑스에서 나온 좋은 와인입니다. 1990년산 레오빌 라스카스라는 와인인데요. 생줄리앙 지방에서 나오는, 보르도의 생줄리앙 지방에서 나오는 그 등급으로 치면은 1등급 바로 밑에 2등급으로 1855년에 와인 박람회, 전세계 박람회에서 와인 평가를 할 때 2등급으로 분류됐던 와인이죠. 그 와인을 꺼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무슨 유튜브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올리는 동영상, 또는 무슨 어떤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거기서 특별한 와인을 마셨다고 내놓는 와인을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1등급,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1등급에 훨씬 더 비싼 와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비싼 부르고뉴 와인들도 끄집어내서 시음하는 장면을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뭐 최소한 뭐 있는 것 같아요.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그 최고의 당시 M&A를 하면서 그 탑 간의 그 중요한 자리에 꺼낸 와인이 2등급 와인, 물론 2등급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한 100불 정도 하는 레오빌 라스카스라는 와인을 꺼냈다. 그래서 상당히 물론 그 와인이 100불 정도 하면 비싼 와인이지만 그 자리에 비춰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 기준에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봐왔던 그런 와인 소개하는 파워 블로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버들의 소개하는 와인의 경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대보다는 평범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평범한 그런 와인이었어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그 AOL이라는 회사도 이제 벤처를 시작해서 굉장히 커진 회사죠. 나중에는 물론 이 합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결국 성공하지 못한 합병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에피소드만 띄워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뭐 아주 고가의 와인을 쉽게 열고 그렇게 마시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스토리의 모든 것은 아니죠. 미국 그 기업가의 모든 스토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봤던 영화니까 어떤 극화됐겠지만은 블루 제스민이라는 영화 있었죠. 케이트 블랜쳇이 나온 블루 제스민이라는 걸 보면 미국의 그 금융산업에 종사하던 남편을 둔 여자가 이 제스민인데 이 여자가 과거에 굉장히
남편이 그 잘 나갈 때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것이 이제 그 금융위기가 와서 남편 사업이 몰락함으로써 이제 그 바닥으로 떨어져서 여러 가지 그 갈등을 겪고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정신적인 타격을 받아서. 근데 그 전에 잘 나갈 때 시절이 나오는데 만찬장에 블루 제스민, 그러니까 제스민이 와인을 마십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마시는데 그게 이제 샤또 마고라는 샤또 마고라고 하는 1등급 와인이에요. 그걸 마시는데 그냥 그걸 뭐 정말 평범한 와인처럼 막 마시면서 서빙하는 사람한테 메이드한테 이거 한 병 더 가져와. 너무 쉽게 그거에 1,000불 이상 하는 와인인데 그 좋은 빈티지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또 한 병을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좀 지났습니다만 제 기억에 2001년 아마 여름 정도, 잠깐 확인해 볼게요. 2001년 여름에 그 영국에서 바클레이스라는 금융기관, 바클레이스 캐피탈이라는 금융회사에서 큰 어떤 채권과 파생상품 딜을 성공시킨 게 있었대요. 그거에 참여했던 6명의 그 직원들이 여러분 고든 램지 아시잖아요? 네, 고든 램지가 운영하는 런던의 패트리스라는 레스토랑에 가서 축하 디너를 했는데 이때 그 마신 와인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다 밝혀졌는데 이름하고 똑같이 레스토랑 이름하고 똑같이 샤토 패트리스라는 아주 또 보르도에서는 가장 비싼 와인이죠. 보르도에서 나온 와인 중에는 최고가의 와인인 패트리스를 3병 마시는데 또 빈티지가 대단해요. 1945년산, 46년산, 47년산.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빈티지 와인들이죠.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더 비싸겠죠. 그래서 45년 패트리스는 11,600파운드, 46년 패트리스는 9,400파운드, 47년 패트리스는 12,300파운드입니다. 12,300파운드면 당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파운드가 2,000원 가까이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거의 얼마입니까? 2,400만 원. 2,4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와인을 한 병에 그거를 마셨고 이것도 3병, B급을 3병을 마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1,400파운드짜리를 하나 마시고 디저트 와인이라고 해서 달콤한 와인 있죠. 이거는 또 9,200파운드짜리를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샴페인 마시고 비어 이거는 뭐 크진 않습니다만 가격이 이게 다 마셨더니 와인값만 주류값만 다 합쳐서 44,000파운드. 그러니까 2,000대 1로 하면은 8,800만 원. 그러니까 8천만 원 잡고 8천만 원치를 저녁에 먹었어요. 6명이서. 그래서 고든 램지가 너무 고마워서 매상을 많이 올리고 고마워서 그날 먹은 음식값은 다 빼줬답니다. 와인값만 차지를 했대요. 음식값은 너무 이게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 자기 음식에 아마 자존심이 강했었을 것 같은 고든 램지가 음식값은 빼주고 와인값만 차지했던 거예요. 44,000파운드. 근데 이게 알려져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중에 5명은 결국 바클레이스를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사퇴를 한 거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쪽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호사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되게 제스민도 그랬고 이 바클레이스에 있는 사람들도 그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거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아까 말했던 스티브 케이스 같은 AOL 회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그런 좀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은 뭐 엔트리프리노와 출신의 기업가라서 또 아틀라스 슈워드와 그런 비슷한 면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검소하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결국은 진실의 순간은 구별하는 거는 이 소설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이 존 고울트가 건설한 그 현실 속의 아틀라스에 가서 생활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관건이에요. 거기 가려면 모든 걸 버려야 돼요. 이런 부와 호사스러운 이 지금 있는 세상에서를 다 버리고 그냥 거기 아틀란티스에 가서 정말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신의 그야말로 노력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마음껏 하는 거거든요. 그걸 과연 할 수 있느냐. 거기서 어차피 해봐야 밖에 큰 세상만큼의 부는 거기서 만들 수 없죠. 물론 이 사람들은 권토 중립할 날을 기다리지만 일단 아틀란티스에 있는 동안은 시장이 훨씬 작은 시장이니까 그런 진짜 이
현실 세계의 세상, 이 밖의 세상에서 뭐 누릴 수 있는 부를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걸 즐기면서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맘대로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도 내가 다 갖고 그 어떤 규제와 어떤 그 제한도 없는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자기의 재능을 쓰는 그것이 나의 부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버리고 갈 수 있냐? 이건 물론 소설이니까 극단적인 예지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말 자기 일 자체, 자기의 성장하는 것 자체, 또 어떤 그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 자체의 기준을 두느냐, 이런 것들이 역시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보다 중요한 얘기는 과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면 아틀라스들이 갖고 있는, 이 소설의 아틀라스들이 갖고 있는 가치, 또 그들의 덕목은 뭐냐. 전 두 가지라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탁월성입니다. 탁월성. 그냥 보통 기준이 아닌 탁월성을 갖다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 어떤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것을 추구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 표현을 여기서 또 소설에서 찾아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주인공이 한 말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나더 아틀라스죠. 이 사람이 힘들다, 이제 세상에 너무 말 그대로 자기 꿈을 펼치기 힘들다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 이걸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주인공이 무슨 소리냐, 당신은 최고의 실력을 갖고 최고의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말 하죠. Nothing can make it moral to destroy the best. Nothing can make it moral to destroy the best. 최고의 것, 더 베스트를 파괴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도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로 이것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격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이 무슨 정말 이타적인, 이 소설에 의하면 이타적인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인류를 위해서 도움되는 면에서는 베스트가 기여하는 법보다 못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명분 이런 것들로서 베스트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참 정말 이 대목에서는 저는 읽으면서 좀 감정이 북돋아 올랐어요. 우리 현실에서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많이 최고의 경지에 추구되는 것들을 하다 보면 많은 부작용들도 생기죠. 다른 사람한테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기도 받고 불편도 끼칠 수 있고, 이럴 때 야, 너 왜 그러니? 그거 뭐 이렇게 최고로 다 하냐? 대충 중간선에서 타협해라. 그게 모두한테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이 모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대목도 나와요. 이건 다른 주인공이 한 말입니다만, You expect me to hold my business down to the level of your incompetence. You expect me to hold my business down to the level of your incompetence.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한 주인공이 다른 주인공한테 얘기하는 건데, 당신의 그 낮은 수준에, 당신의 그 사업의 낮은 수준으로 내 사업을 좀 끌어내리려고 있다. 동업하는 관계, 같이 협업해야 되는 관계인데, 이 회사의 수준에 내가 맞춰주기 위해서 내 사업을 수준을 맞춰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나는 내 경지에서, 내 목표는 추구하는 경지에서 할 거지 맞춰서 해줄 수 없고, 네가 나의 사업을 끌어안치려 하지 마라, 끌어내리려 하지 마라, 내 사업의 수준을. 그런 대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목과 마찬가지로 최고를 추구한다, 거기에 대해서 일체 타협이 없다, 이런 측면이라는 거죠. 두 번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건요, 이들이 어떤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들의 어떤 스케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소설 중에 행크 리어든하고 이 여자 주인공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철도회사를 운영하니까 새로운 노선을 까는 얘기를 하면서, 리어든 철강에서 나오는 신소재 철강으로서 이 철로를 깔게 되면 굉장히 가볍고 또 훨씬 내구성이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인 그런 것을 이뤄냄으로써 혁신을 완전히, 이 레일로드 비즈니스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게 되고, 리어든이 이 나의 철강은 레일로드뿐만 아니라
철강이 들어가는 모든 영역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느낌을 저자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둘이 얘기할 때 그 둘이 느끼는 감정은 이런 것이다. It was as if they were standing on a mountain top, seeing a limitless plain below and roads opening in all directions.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할 때 마치 그들은 어떤 산의 정상에 올라 있는 것 같았다. 그 정상에 올라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펼쳐진 넓은 땅이 보이죠. 그 limitless plain, 끝이 없는 평야가 보이고 평원이 보이고, 그리고 all the roads opening in all directions. 그 평원에 길들이 모든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방향으로 길들이 쫙 열려있는, 깔려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를 보고 있는 산 정상에 오른 기분으로서 서로 그런 얘기를 했다. 그건 단순히 어떤 비즈니스 얘기를 한 것이고, 단순히 어떤 철강의 특성에 대해서 기술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이들의 정신 상태는 그런 상태였다.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어떤 새로운 기술 개발함에 있어서 그렇게 가슴이 확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지를 체감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기간 산업이라는 부분에서 독점이 일어나고, 석유에서는 록펠러, 그리고 철강에서는 카네기, 뭐 이런 식으로 독점이 일어나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반독점법의 그 원인도 됐었지만은, 바로 이런 것들이 한편 생각하면은 정말 이 산업 전체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린 거죠. 이렇게 어떤 기반이 되는 산업들, 예를 들면 신소재라든지 에너지, 또 인터넷 같은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죠. 기술, 어떤 사람들을 다 연결해 줄 수 있는 인프라적인, 전자적인 인프라로서 인터넷 같은 기술,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자체가, 그 산업 자체도 어마어마하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획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게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어떤 모든 삶의 변화를 얼마나 크게 가져올 것인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소설에서 표현한 것처럼 정상에 올라서 그 다 내려다보면서 그 연결되어 있는, 새롭게 연결될 그 길들이 다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느낌을 받아보면 도파민 일종의 중독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취와 이런 어떤 벅참, 이런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참 얼마나 좀 인생에서 안타까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럽다. 그런 생각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자가 이런 어떤 아틀라스들이 정말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들이고, 이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 세상의 모터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주고 북돋아주는 대목들이 몇몇 나와요. 한 두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그 장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행크 리어던과 그 여주인공 데그니 태거트인데, 둘이 그런 막 세상을 바꿀 얘기를 하고 신소재 철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산업의 혁명, 생활의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행크 리어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Dagny, he said, whatever we are, it's we who move the world, and it's we who will put it through. 이런 말을 합니다. Dagny, whatever we are, it's we who move the world, and it's we who will put it through. Dagny,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든지 간에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우리고, 이런 일들을 끝까지 결국 해낼 사람들도 우리다. 결국 이들이 세상의
진정한 의미의 참진보와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함으로써 이 작가가 다시 한번 이런 생각, 자신의 생각을 독자들한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대목은요, 이런 사람들, 아틀라스들이 엄청난 성취를 이뤄내잖아요. 그리고 성취를 또 사람들한테 프레젠트하는 장면들,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설에서는 그렇게 깔은 선로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그 데그니 태거트가 운영하는 철도 회사가 노선을 개통시킵니다. 개통식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가능할까? 그런 게 과연 그런 철강으로 만든 이렇게 지금까지 전에 본 적이 없었던 빠르고 그리고 안전한 철도가 과연 가능할까? 하면서 다 몰려들으면서 구경하러 갑니다. 큰 프레스 이벤트가 되죠. 퍼블릭한 어떤 이벤트가 되는데, 이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느냐, 작가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They should want it to see because the sight of an achievement is the greatest gift a human being could offer to others. They should want it to see because the sight of an achievement is the greatest gift a human being could offer to others. 성취의 어떤 광경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다른 동료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인간의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장점, 비전과 탁월성의 추구가 현실화돼서 그것이 성취의 광경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밖에 없다. 왜? 그것이야말로 한 인간이, 아틀라스죠, 이 소설에서. 아틀라스가 다른 인류에게, 인류의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광경이기 때문에 사람들 몰려들게 돼.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다, 진짜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사에서, 플로리다에서 우주선 쏘아 올리면 사람들 다 몰려들어서 보잖아요. 텔레비전으로도 보고요. 그 현장 근처에서도 멀리서 이렇게 다 모여서 바라보잖아요. 그것은 왜 보느냐? 신기해서? 물론 그렇죠. 놀라워서. 예,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서 들어있는 진짜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어떤 탁월성과 비전이 현실화돼서 성취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한테 큰 구경거리뿐만 아니라 감동과 또 영감을 준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세상을 좋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작가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아틀라스 슈라그드에 나온 아틀라스들에 대한 얘기는 요 문장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들의 어떤 현실에서의 모습, 어떤 외모,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 쭉 말씀드렸던 스티브 잡스 형의 어떤 엔트리프리노어들,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을 일으켜서 인간의 삶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모습에서의 공통점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크 리얼든에 대한 외모 묘사입니다. They saw the boy who had been Hank Reardon at 18. He saw the tension of the face, the speed of the walk, the drunken exhilaration of the body, drunk on the energy of sleepless nights, the proud lifts of the head, the clear, steady, ruthless eyes, the eyes of a man who drove himself without pity toward that which he wanted. 이 사람 행크 리어든의 느낌이 마치 18살의 모습과 그때 같았다는 거죠. 그렇게 올인해서 일을 할 때, 성취를 추구할 때 그 모습, 18살의 보통 18살 때의 모습과 비슷할 정도로 아주 에너지가 넘쳤는데, 그 특징은 얼굴은 긴장돼 있고, 어떤 목표에 집중해 있으니까 긴장이 돼 있었겠죠. 그리고 빠른 발걸음 바르고,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어떤 흥분과 에너지에 막 이렇게 마치 술에 취하듯이 그렇게 취해서 막 움직이고, 그리고 며칠 밤을 못 자고 그러면서도 에너지가 계속 불타오르고, 그리고 고개는 빳빳이 쳐들고, 그리고 클리어하고 단호하게, 클리어하고 스테디하고 아주 가차없는
전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그런 눈빛, 마치 그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의 눈빛에 대해서 형형한 눈빛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를 막 혹사시킬 정도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사람의 어떤 눈빛,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작가가 얘기하는 아틀라스들의 어떤 모습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주인공들이 추구하는 삶의 어떤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향이 아닐까, 외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녹화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측면의 포커스를 맞춰서 아틀라스 슈라그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